예, 지금부터 제1부 특별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제는 국토교통부 2024년 업무 추진 계획 중에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님을 큰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 건설산업 비전 포럼에 참석을 해서 아침밥을 먹으니까 굉장히 반갑고 뭐 조금 좀 거짓말을 좀 하면 절반 이상의 분들 제가 전에부터 교류하고 알고 지내시던 제가 존경하던 선배님들이시라서 너무나 반갑고요. 오랜만에 얼굴을 뵈서 아주 정말 기쁘게 할 양이 없습니다. 우리 김성규 회장님께서 저보고 얼굴이 더 좋아하셨다 그러는데 그거는 아니고 사실 봄에 찍은 사진 가을에 보면 늙어 보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 선배님들 오랜만에 뵀는데 정말 하나도 안 변하시고 예전하고 똑같은 그런 모습을 뵈서 반갑습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마칠 때까지 길게 앉아 있어야 되는데 어제 갑자기 오늘 9시 반에 중대재해법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장관하고 국토부 장관하고 중소기업부 장관이 9시 반에 중앙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지금 하도록 어제 저녁에 일정이 잡혀서요. 제가 여기서 8시 20분에는 좀 익스큐즈를 하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말씀 좀 듣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 사실 중대재해법 연장이 지금 굉장히 큰 국가적인 과제라서 그런 일정 때문에 아쉽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원래부터 이 자료가 오늘 날짜 1일자를 바꿔놨는데 여기 1월 10일 날 대통령님 모시고 민생경제 토론회 때 제가 발표를 했던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별 참고될 내용은 아닌데요. 그냥 참고로 하시고 중요한 내용들은 다 국토부 홈페이지나 이렇게 나와 있어서 언론에도 상세하게 보도가 되어 있고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아마 10번 이상 15번 뭐 몇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 정도 숫자의 민생 토론회를 하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경제부총리께서 경제 운용 방향에 관한 경제 토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저희가 두 번째로 국민 주거 안정, 주거 문제에 대해서 키워드가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이 주택을 좀 제대로 공급을 하자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1월 10일 날 이 민생 토론회를 했던 그 원고입니다. 그래서 그 말 참고로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때 사실 굉장히 이제 저희가 자평하기는 성공적으로 기분 좋게 이 토론회가 끝이 났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전 일간지에 경제지는 물론이고 전 일간지에 일면 톱으로 머리 기사로 크게 나오고 넘기면 또 이제 해설 기사로 또 한 면 이상씩 또 크게 나오고 했는데 기조는 그렇습니다. 이제 재건축이 특히 이슈였는데요. 제가 이제 원고도 없이 그날 이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가끔 애드립을 저도 모르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 대목이 와서 제가 재건축은 지금까지는 규제의 대상이었는데 앞으로는 지원의 대상으로 바꿔나가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했더니 대통령께서 굉장히 그 말씀이 마음에 드시는지 본인이 나중에 마무리 말씀하시거나 하실 때도 또 인용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많이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용기를 얻었다 그럴까요? 뭐 확신을 얻었다 할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재건축에 관한 세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법리로 들어가서 사유재산권인데 그게 왜 못하게 하느냐 정부가 공공의 목적으로 자기 집을 자기가 고치고 싶어 하는데 물론 여기 집합주택이고 또 주변에 여러 가지 경제 효과, 외부 효과 이런 것들이 외부 비경쟁 매치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적으로 통제도 하고 정책적으로 통제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자유재산 기본적으로 보면 사유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이라서 그거는 그 권리에 소유권의 이론에 입각해서 소유권의 측면에서 소유주들의 의견이 충분히 존중되어야 된다. 정부가 행정 목적으로
이렇게 규율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는 게 하나 있고요. 근데 법리적으로 아주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예. 근데 이제 사실은 지난 정부에서 그 원칙을 몰라서가 아니고 저도 평생 그 이 주택 쪽에 일을 하다 보면 이 규제도 할 때도 있고 그랬는데 주택 가격이 오를 것 같으니까 겁이 나서 그걸 갖다가 그 원칙을 못 해주는 못 들어주는 측면이 많이 있었죠. 이제 그게 뭐 장이 막 주택 가격이 오를 때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규제를 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소유권 측면에서는 존중해줘야 될 권리이고, 두 번째로는 경제학적 측면에서 또 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 땅이 도시계획적으로 또 아파트 단지로 이렇게 그리고 예를 들어 12층, 15층 용적률 200%의 아파트 단지로 당시에 경제적인 상황에 맞춰서는 그렇게 계획이 되었다면 30년, 40년이 지나면 그 땅의 쓰임새나 용도가 경제학적으로 따질 때 더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으면 더 높은 용적률을 주거나 다른 용도로 변환을 시키거나 해서 경제적으로 따져서 이게 더 나은 용도로 쓰게 해주면 그게 우리 사회에 소위 말해서 후생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전체적인 후생이 증가할 거 아니냐 하는 게 이제 베이직으로 깔고 있는 법리적인 베이스, 경제적인 베이스 두 가지 깔고 놓고 보면,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우리 같이 이제 이 주택을 정책으로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근데 그런 저는 이유 때문에 못하게 하다 보니까 이 도심에 주택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주택 공급이 되어야 수요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이게 안정적으로 공급량이 늘어나서 전체적인 가격 밸런스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고 주거 환경도 개선되고 하는데, 못하게 막고 이런 이유로 못하게 막고 저런 이유로 못하게 막고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무슨 일이 생기느냐, 서울시 인구가 여러분 줄고 경기도 인구가 느는 거 아시죠? 그건 뭐 서울시로서 떠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살 수가 없으니까, 집값이 올라서 살 수가 없으니까, 내가 살 만한 집이 없으니까 서울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의 도심에 집을 충분히 공급을 해줘야 되고, 사실은 그렇게 해서 경기도 인구가 늘고 서울의 인구가 주는 현상이 지금 요새 여러분 신문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명동에 버스 탄다고 줄을 엄청나게 서고 있고, 지금 사실은 이제 민생 토론회 두 번째로 주택 문제를 했고, 내일 저희가 교통 문제로 또 6번째 민생 토론회를 국토부가 또 다시 합니다. 다시 하는데, 그렇게 이제 광역교통이 문제가 되는 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마포에 살거나 무슨 뭐 하다못해 사당동 정도에 살면 도심이나 강남 쪽에 출퇴근을 하면 되는데, 그중에 집값이 비싸서 혹은 살만한 집이 없어서 다 경기도로 나가서 저도 사실은 삼본이라는 데 살고 있습니다만은 더 멀리 또는 그런 외곽지역에 나가니까 결국 아침에 1시간 반씩 출퇴근을 하고 하루에 3시간씩 이 길에서 보내는 그런 생활을 우리 시민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법리적인 이유나 경제적인 이유의 베이직을 깔고 이 주택 정책 이런 측면에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봐도 도심에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판단이고, 이제 마침 지금 주택 시장이 좀 안정이 되는 추세고, 잘못하면 안정 정도가 아니고 이 침체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 여러 가지 잡힙니다. 특히 고금리 문제가 굉장히 큰 장애 요인이고요. 그리고 뭐 저보다 더 현장에서 많이 겪어 보시겠지만, 이런저런 국제적인 이유에 기인한 원가 상승 문제로 인한 공사비 상승 문제, 그러니까 금리 오르고 뭐 자재 인건비 오르니까 당연히 코스트가 올라서 가격이 올라져도 이 공급이 될까 말까 하는데, 가격마저도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정체를 가지고 있고, 또 정부가 규제를 계속해서 하고 있으면 이거는 엎친 데 덮친 격이 되기 때문에 이 참에 아니면 규제를 풀 수가 없다. 마침 이런저런 이유로 규제를 풀어야 되는데 겁이 나서 집값이 오를까 봐 겁이 나서 규제를 못 풀고 있었는데, 지금은 규제를 안 풀면 오히려 이 늑장 부려서 이게 이 가버먼트 리스크가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규제를 풀라 그러면 과감하게 속도도 빠르고 문턱은 낮추고 뭐 이런 이제 슬로건을 붙여서 저희가 이제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여소야대 국가에서 도정법을 고쳐야 되고요. 또 뭐 그런데
제가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기자들하고 이제 이렇게 브리핑을 하는데 기자들이 여소야대 정권에서 또 4월 총선이 어찌 될지 모르는데 법 개정이 되겠느냐, 법 개정이 되겠느냐 이렇게. 근데 저는 법 개정이 될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한 이유가 우선 이제 제가 정확하게 물론 이제 장관 후보 그 공식 추천은 12월 3일인가 이렇게 해서 이 어나운서가 됐습니다만은 공식 취임은 12월 23일자로 했습니다. 토요일인데요. 토요일 날짜로 발령을 내주시더라고요. 토요일부터 나와서 크리스마스 연휴다 반납하고 일을 했는데 어쨌든 12월 8일 날 일기 그러니까 정확하게 법 이름은 그 노신도시 무슨 재건축 특별법인가 우리가 통상 아는 일기 신도시 특별법 분당 일산 등을 신도시를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무조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약칭해서 말씀드리면 그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12월 8일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된 거예요. 야당도 그런 그 자기 지역구에 있는 그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를 못하고 그러고 제가 그 이후에 요새 야당 국회의원들한테 알고 지내던 야당 국회의원 전화를 받으면 박 장관 자기 지역구를 좀 시행령에서 그 대상 지역을 정확하게 법에서 정해져 있지만 정확하게는 또 시행령에서 아마 정해줘야 되는가 봅니다. 그래서 시행령에 자기 지역구가 들어가도록 좀 이렇게 시행 좀 써주세요라는 그 부탁이 전화를 제가 받습니다. 그런 걸 보면 야당 의원님들도 재건축을 해야 된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기 지역구 주민들의 의견이 워낙 세기 때문에 아마 도정법 일반법인 도정법을 해결하려고 들고 들어가도 그렇게 심하게 반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는 이게 법 통과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바라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법리적으로나 이 경제학적인 원리적으로 봐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또 주택 정책적으로 봐도 도심의 주택을 그리고 이제 지금은 그 또 하나 키워드가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공급이라고 저희들이 붙였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희가 한참 일할 때는 4인 가족이 스탠다드였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국민주택 규모가 부부가 애 둘 데리고 살라 그러면 방 3개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84제곱미터라는 국민주택 규모가 70 초반인가 80 초반인가 생기는데요. 그때는 그게 스탠다드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1인 가구가 이미 50%를 넘었고 1인 가구 중에는 청년 1인 가구도 있지만 또 노년 1인 가구도 있고 우리가 갖고 있던 스탠다드는 다 버려야 될 부분이지. 그래서 어쨌든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공급되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규제들 좀 풀어줘야 되겠다. 뭐 그런 것들이 이번 1월 10일 날 보고의 핵심 사항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신문에 뉴스 나오고 이제 계속 그 시행령이라든지 하위법령들 입법 예고를 크게 대책 발표하고 나면 우리 이한나 부장님 계시지만 이제 이렇게 써주시고 또 하위법령 입법 예고하면 또 마치 새 뉴스인 것처럼 또 써주시는 게 우리 너무나 고맙죠. 저희 입장에서 또 써주시니까. 그래서 뭐 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입법 예고를 하면 또 거기 또 올려놓고 하는 것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하자고 제가 직원들하고 지난주에 모여서 결의도 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속도감 있게 진행을 좀 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공직을 따른 지 거의 10년 아니죠. LH까지 치면 뭐 한 5년 되고요. 이제 국토부를 나온 지가 만 10년이 됐는데 이제 우리 제가 이제 임용 후보가 됐다 그러니까 언론에 나오는 그 기사가 뭐 꺼진 물도 다시 보자. 그리고 올드보이의 귀환 뭐 올드보이 귀환 이렇게 제가 이제 취임사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한 번도 내가 꺼졌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내가 그렇다고 제가 뭐 어디 자리를 하려고 막 어디 돌아다니고나 어디 가고 막 그런 적은 절대 없습니다. 없는데 제 스스로 생각할 때 계속 저는 한 20년은 더 일할 수 있는 어디에서 일을 하든지 간에 일할 수 있는 여기까지 이제 그런 젊은 사람이 생각하고 올드보이라고 생각해보면 더더욱 없다. 내가 주민증 나이로는 6학년 위반이지만 한 4학년 2반 정도의 기분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 난 절대 그런 생각이 없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레 일찍 늙고 일찍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젊은 기분으로 열심히 일하자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크게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크게 바뀐 게 없다. 바뀐 게 없다는 거는 무슨 이야기냐면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별로 일을 안 했다는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뀌어 줘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그게 이게 제가 업무 파악하는데 하나도 어려운 게 없더라고요. 그냥 옛날 기억만 다 되살리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있던 데 없던 것이 규제에 관련해서 무슨 조정 직원이 하던 것들은 제가 현역으로 근무할 때는 없던 건데 그게 지난 10년간에 생겨서 그런 것들만 몇 개 더 이렇게 붙어지고 그 기본적으로 일하는 패턴이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바뀐 게 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뭐 얼마나 임기 현직에 있을지 모르지만 평균적인 재임 기간을 가진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일을 할 만한 그런 시간은 저한테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보고 싶은 게 몇 가지 있으면 말씀을 좀 드리고 나중에 기회 되면 고견을 좀 청해서 듣고 싶은데 우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틀에서 이제 바꿔줘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완결까지는 아니지만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작을 제가 좀 만들어 보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 대표적인 게 아까 재건축 관련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재건축이 지금 우리 생각하면 재건축은 무조건 뭐 돈이 되고 규제해야 되고 그 존경하는 건대엽 장관님 주택국장 하실 때 제가 그 주택정책 과장을 했거든요. 기억 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제 재건축에 늘어나는 이 개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서 저희가 늘어난 용적률의 30%를 뭐 임대 아파트로 지으시오 하는 규제를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재건축 재초환이라는 거로 변해가지고 지금 아직도 살아 있더라고요. 살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재건축은 규제의 대상이고 이게 해서는 걱정스러운 그래서 아주 예외적으로 정말 안 해줄 수 없는 경우만 찔끔찔끔 해주던 거였는데 지금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국민들 절반 이상이 아파트에 삽니다. 그런데 이미 지방에 가면 재건축 안 되는 데가 늘렸습니다. 늘렸어요. 서울이 우리는 뭐 모든 시각을 지금 여기 이 오크우드가 있는 강남에 이렇게 맞춰서 있죠. 지방 도시에 가면 재건축 하라고 해도 못 하는데 왜냐 돈이 돼야 재건축을 할 거 아닙니까? 분당 그러니까 용적률만 올려주면 그걸 팔아가지고 그 나오는 이익으로 재건축이 되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재건축의 시나리오인데 그래 가지고도 안 돼서 개인이 분담금을 지금 또 내지 않습니까? 그게 몇 억씩 내야 되는데 그 낼 돈이 없고 또 얼마나 더 내도 거의 뭐 새 집을 짓는 돈을 다 내야 재건축이 되는 데가 지금 비일비재합니다. 웬만한 도시들이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잘못하면 지금같이 계속 규제 일본도로 가면 대한민국 국민들 그날 이제 1월 10일 날 일산에 대통령 모시고 이제 그 입주한 지 34년이 된 그러니까 일산에서 제일 최초로 입주한 아파트 단지 그하고 제일 준공 받자마자 그 다음 날 입주한 주인 집에 여성 70살 된 여성분 혼자 사시는 집인데요. 그걸 갔더니 입주한 그대로 벽지며 문이며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갈고 살고 계시는 거예요. 뭐 그 양반이 옛날 게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돈이 없어서 못 갈고 있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못 갈고 있고 그 단지는 소위 말해서 그 뭐죠? 장기수선 충당금이 거의 바닥에 나 있는 단지입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이 그 전에 작년에 11억을 썼대요. 엘리베이터도 갈고 그러면 11억을 쓰고 한 2억 정도가 장기 수선 충당금으로 애뉴얼리 지금까지 써왔는데 앞으로 더 들어갈 거 아닙니까? 더 들어갈 건데 지금 남아 있는 장기수선 충당금이 한 5억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5억. 그러니까 애뉴얼리 2억씩 들어봐도 평균 3억씩 쓰면 3년 지나면 장기수선 충당금이 거의 바닥이 나고 없고 해마다 걷는 돈으로는 보수가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서울의 일산에 수도권 일산에 있는 아파트마저도 단지 전체가 새로 고칠 돈이 없고 그 중에 또 사는 개인의 절반은 자기 집에 벽지에 갈 돈이 없는 게 지금 우리 형편입니다. 그런데도 재건축을 계속 규제를 하면 앞으로 물 새는 아파트 저희 집도 물이 새는데 물 새는 아파트 그 물 새면 기본이 한 200만 원 깨집니다. 긴급 공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래층에 벽지 다 젖고 이 가구 다 젖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긴급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는 그 우리 동네에 제가 한양 아파트에 사는데 한양 보수라고 이분들은 소문이 하면 그 해가지고 빌딩을 올렸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빨리 안 부를 꼭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그래서 조금 뭐 이렇게 해주고도 100만, 200만씩 받아가거든요. 이게 전 국민이 그런 환경에 살아야 되고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맨날 아침에 뭐 몇 호차 차 빼주세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강남에 뭐 이 유명한 아파트 몇 단위만 보니까 다 대한민국 그런 것 같죠? 천만만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이제 현역에 있을 때 그때 이제 대전 지금 시장 하시던 분이 이장우 시장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그 대전시 동구구청장 동구 출신의 국회의원이에요. 동구 출신 국회의원인데 대전시 동구 어디냐면 대전역 여러분 가보세요. 대전역. 대전 연구에 있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연구가 없으신 분도 대전역은 한 번쯤 지나가 보셨을 테고 대전역이 대전시 동구입니다. 그 뒤편에 그 언제든지 모르지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지구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지구로 지정을 해놓고 10년째 사업을 못해서 이게 왜냐하면 최선승이 안 나오는 사업 시행자로 LH 공사가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이장우 당시 국회의원이 저를 뭐 속된 말로 얼마나 이렇게 괴롭혔는지 그 사업대계 LH 공사를 쪼아가지고 해서 LH 공사는 무슨 죄가 있어? 그 대전에 가서 뭐 수백억 손해 보고 그 재건축 사업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일필 미루고 또 뭐 국무총리도 한번 대전 오면 그 들러서 뭐 이렇게 빨리 되도록 힘써 주겠다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이제 좀 된다 그래도 그 지난 10년 사이에 그러니까 대전광역시에 이 대전역 바로 뒤에 있는 굉장히 도심에 있는 지역인데도 그런데도 이미 집을 고칠 수가 없는 형편이 지금 우리나라 들어가 있습니다. 서울에도요, 아마 대부분이 그렇고 분담금 몇 억씩 내라 그러면 주민 동의 못 얻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전체가 슬럼으로 대한민국에 가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60%가 아파트에 사는데 전부 다 물세 는 아파트, 주차 없는 아파트에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재건축은 뭐죠? 규제의 대상이 아니고 지원의 대상으로 바꿔야 된다. 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직도 계속 옛날 생각하고 재건축 그건 안 돼. 뭐 규제해야지. 그거 뭐 멀쩡한데 밖에서 보면 멀쩡한데 뭐 그걸 왜 또들이 부숴? 물론 이제 구조적으로는 안전하지만 집이라는 게 꼭 비바람 피하는 기능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비바람은 어쨌든 피해지겠죠. 피해질 텐데 난방도 안 돼. 창문이 옛날 30년 전에 창문 그대로 해가지고 에너지 손실은 엄청나게 더 많이 됩니다. 제가 그 단지를 이렇게 이 대선 모시고 쑥 돌면서 봤더니 옛날 입주할 때 했던 그 이런 그 검은색, 갈색 그 알루미늄 샤시로 한 집이 거의 아직도 절반이더라고요. 그 무슨 이야기냐면 집 수리를 형편들이 안 되는 주민들이 절반 일산 그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다. 지금 하면 사시부터 갈고 벽지부터 갈 텐데 그런 형편에 지금 놓여 있기 때문에 에너지 손실도 많고 주차장이 그 0.55 되더라고요. 1가구당. 그러니까 두 집에 차 한 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근데 요즘은 한 집에 보통 차 2대씩 있는 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안에 더블 트리플 주차를 해도 주차가 안 돼요. 그러니까 단지 바깥에 전부 다 주차를 하고 응급 상황이나 긴급 환자가 있을 때 앰뷸런스나 소방차가 못 들어오는 상황이고 뭐 지하에 가봤더니 막 이렇게 뚝뚝 이 스코보드 같은 게 떨어져 가지고 누전도 되고 하여튼 그렇게 노후화가 되는데 재건축을 계속 규제를 하고 가면 아까 주택 정책적으로 이 도심의 주택 공급이 안 돼 가지고 가격대로 오르면서 주택 퀄리티는 떨어져서 살만한 집도 없어지고 그럼 국민들은 새 집 지어서 신도시로 외곽에 나가니 출퇴근 거리가 1시간 반. 그런데 이 대통령께서 굉장히 기분이 좋으시더라고요. 일산에 내리시자마자 기분이 좋으신데 좋으신 이유가 이제 말씀 중에 쭉 들어보니까 본인이 검사 시절에 지방에 가면 굉장히 해피하게 살았다. 출퇴근 시간이 짧아가지고 그 검찰청 바로 10분 20분 거리에 간사가 있어가지고 뭐 그 근데 서울에 살면 1시간 반씩 지금 출퇴근하는 게 다반사거든요. 근데 너무 그 길에 2시간을 만약에 돌려받는다 그러면 그 시간에 뭐 가족들하고 같이 보내거나 무슨 뭐 자기 개인 소양을 열리는데 투자를 하거나 여러 가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삶의 퀄리티가 확 바뀔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 내일 이제 또 민생 토론을 합니다. 민생 토론을 하는데 어쨌든 재건축은 규제가 아니고 지원의 대상인데 어떻게 지원을 해줄 것이냐 하는 게 이제 저희가 풀어내야 될 물론 이제 건축적으로 이 도시계획적으로도 많이 이제 규제 완화해야 되고 사실은 신도시의 경우는 이제 그 법이 보니까
공공 일기 신도시 특별법 공공기여금을 이제 개발이 환수 측면에서 아마 좀 내도록 돼 있으면 그걸 가지고 대출을 할 수 있는 펀드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 자기 부담금을 어차피 내야 되면 자기 부담금 낼 돈이 없는 분들에게 저리로 좀 이렇게 대출을 해주고 혹은 이제 앞으로 허그에서도 그런 상품을 또 개발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하는데 도시계획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도 있으면 도시계획적으로 규제 좀 풀어주고 또 금융적으로도 지원을 해서 재건축이 꼭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우리 국민들이 나중에 좀 10년 지금 상태에서 10년 20년 더 지나면 그야말로 우리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는 미래의 부서진 도시. 그래서 무슨 뭐 이 로봇들끼리 전쟁을 하고 백투더 퓨처가 그리는 미래상을 보면 그게 우리가 살고 싶은 미래가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이상한 부서진 도시에서 로봇들끼리 전쟁을 하고 막 외계인들하고 전쟁하는 모습의 도시에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지금 하지 않으면 늦어버릴 수가 있네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주택은 뭐 그렇게 좀 크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러 가지 그 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 두 가지를 하나 지금 제가 할 수 있으면 좀 해보고 싶다. 우선 이제 경쟁 체제가 좀 구축이 되도록 공정한 경쟁 체제가 구축이 되도록 하는 거를 건설 산업에서 입찰 제도부터 시작해서 그 우리 김종호 장님 아까 저한테 책자 보여주신 거 발주자가 똑똑해야 이 일이 잘 된다. 그 이제 제가 15년 전에 이제 건설 산업 이 순환화 대책 만들 때 배운 게 그거죠. 이제 그게 그러면서 제가 LH 사장할 때는 직원들이 많이 심사위원회에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뭐 외부 인원도 있고 하지만 근데 그게 무슨 뭐 전관 예우나 유착이나 이런 거로 그때 그 당시에 제가 당시 이제 장관님한테 보고를 드리면서 그때 당시 장관님이 이제 기억하시면 정용환 장관님이셨는데요. 이분은 이제 이 건설 산업의 만년에 있는 외부 심사위원들에 의한 이 심사의 이 부조리 그래서 외부 심사위원들이 이 로비의 대상이 되어 있고 한 거를 아마 바깥에 계시면서 많이 보시고 느끼셨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어쨌든 혁파를 하자는 그때 명제를 주려고. 그래서 이제 등기라든지 입찰 제도를 어쨌든 발주 기관이 책임지고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이제 보고를 드리고 했는데 그때 이제 보니까 그게 제도가요. 그 전에도 이렇게 갔다가 이게 이쪽에 좀 자유를 책임감을 주면 가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다시 또 외부로 가고 이미 그때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도 15년이 지났는데 또 왔다 갔다 하고 죄송스럽지만 지금은 이 금난의 아파트 붕괴 사고 LH 무량판 아파트 이 순산 아파트라고 하는 정말 그런 아주 험악한 표현으로 되는데 그 사태 이후에 다시 완전히 이쪽 극단으로 가서 LH 공사는 제가 어떻게 손쓸 수도 없이 제 전임 장관께서 이렇게 발주도 못하고 저주청에 주도록 이렇게 정말 우리가 지향하는 똑똑한 발주자하고는 완전히 반대 이야기가 지금 되는 일이. 하여튼 그때 제가 정long 장관님 보고 드리면서 장관님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우리 아군의 캐주얼티가 생깁니다. 그랬더니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실제 그런 일이 생겼는데 근데 그거를 극복하고 이렇게 자꾸 가야 되고 그래서 그런 생길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예측을 하고 예상을 하고 이제 안 생기도록 단도리를 하면서 그런 난관이 생겨도 극복하고 뚫고 가야 되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쪽에 갔다가 다시 일로 가버려. 그럼 다시 또 이쪽에 갔다가 바글바글하면 또 안 된다 다시 일로 보내고 언제까지 앞으로는 못 가고 맨날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방향을 잡고 이 돌기 앞으로 해서 좀 난관이 있더라도 뚫고 나가야 되는데 뭐 그걸 못 하고 보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력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어떤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산업 전반의 공정한 경쟁의 풍토가 좀 조성이 되도록 하는 쪽에 노력을 해볼 생각이고 건설 산업도 그렇고 입찰 뭐 또 하도급 또 교통 쪽에도 많이 그런 게 있습니다. 교통 쪽에도 제가 이제 제일 체감하는 것이 뭐 지금 제가 잘못됐다기보다도 택시를 타면 택시가 제가 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해보니까 택시가 저는 옛날부터 택시를 잘하면 이게 우리나라 교통이 살 수가 있다. 근데 전통적으로 저희 부처에서 교통하시는 분들은 택시는 대중교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버스나 뭐 철도 이런 것만 대중교통이지 택시는 혼자 타고 일단 그리고 좀 요금도 비싸고 하니까 서민이 타는 게 아니고 좀 있는 사람들이 타고 그래서 대중교통이냐 아니냐는 정부가 지원을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 하는 그 차이로 얘기를 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 별로 안 해주고 뭐 근데 저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대중교통과 자가용 교통으로 양분을 해보면 교통정책의 목표는 자가용 교통량을 줄이고 대중교통 쪽으로 보내는 거거든요. 그게 도로 투자에 대한 그 요구도 줄어들고 또 에너지나 환경 측면에서도 배기가스도 탄소 배출도 줄어들기 때문에 하여튼 교통의 궁극적인 목표는 대중교통을 활성화, 자가용 교통. 그러려 그러면 대중교통이 버스나 철도가 단일적으로 대중교통이 되는 게 아니고 전체 네트워크가 하나의 아주 효율적인 이 시스템 이 주체가 돼서 우리 얘기야 차를 탈 건지 내가 이 운전하고 갈 건지 안 그러면 대중교통에 갈 건지 아침에 판단을 해서 대중교통 쪽으로 많이 오도록 해주려고 하면 그 미싱 링크들을 버스나 철도 같은 이 대량 수송은 가능하지만 중간중간에 파고들어서 정말 우리 이빨도 쑤셔주고 등도 끌어주고 막 하는 모든 것에 이 모자라는 걸 다 채워주는 링크는 제가 택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택시가 지금 우리는 콜 부르니까 엄청나게 서비스가 많이 좋아지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지금 독점으로 되어 있고요. 택시는 예를 들면 예약제 몇 시에 어디까지 와라. 예약제가 만약에 된다 그러면 이제 제가 세종에서 서울로 이제 저 일을 보러 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직원들 보고 한 이야기죠. 이제 저는 장관이니까 장관의 예우를 받아서 서울역에 오면 기사가 차를 가지고 대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안 되지 않느냐. 근데 이제 만약에 택시가 예약 서비스가 된다 그러면 딱 세종에서부터 택시를 예약해서 타고 가서 물론 돈은 좀 들겠지만 저 오송역에서 타고 기차 타고 서울역에 딱 내리면 또 딱 예약 택시가 딱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장관이라서 장관급 예우를 받아서 있지만 난 사실 기사 눈치도 본다. 왜냐? 밤늦게까지 기사 데리고 막 다니려 그러면 좀 미안한 생각이 안 들겠냐. 내가 자연적으로 눈치를 보게 돼 있는데 만약 예약 택시가 되면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들이 장관급 예우를 받으면서 기사 눈치 볼 일도 없다. 그냥 서비스로 받는 거니까. 그게 이제 교통의 택시 역할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되려 그러면 정부가 막 돈을 보조금을 주는 방법도 있지만 규제를 없애고 좀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 이 체계를 만들면 택시 회사들끼리 그런 서비스도 자연적으로 개발하고 무지무지한 다양한 서비스 같은 게 개발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이 전 분야 택시로 예를 들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이 건설 산업이나 또 이 교통 산업 전반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을 요소에 좀 촉진시켜 보자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고 이제 요 자료 중에 혹시 그 관심 갖고 좀 봐주시면 될 부분이 제가 이제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게 하고 육성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거 많은 분들이 신경 안 쓰시는데요. 저는 이게 되면 우리나라 전세 제도도 없어질 수 있고 또 정말 국민들이 애 안 놓는 것도 많이 해소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의 한 55%가 자가에 살고 45%가 임대주택에 사는데 임대주택의 대부분이 전세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말이 전세지 전세가 거의 80%는 또 이 은행에서 전세 대출로 받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의 월세를 살고 있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거를 좀 더 싼 금리로 조달을 해서 차라리 공급자가 이 장기 임대주택으로 해서 최단선을 맞추면 되지 않겠냐. 지금 KT나 SK 같은 데서 KT는 자기들이 갖고 있던 전화국 부지를 활용해서 제가 가서 방문해서 들어보니까 한 5% 6%의 배당을 한다고 그래요. 한다 그러는데 그것도 이제 정부 규제가 있어서 무슨 규제가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이제 초기 임대료도 규제를 하고 그 다음에 임대료를 법상으로는 지금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5%씩 올릴 수 있도록 법으로 돼 있는데 그것이라도 올릴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것도 못 올리게 물가 상승률 특히 이제 건설 무슨 뭐 비용 상승률로 한 2%대로 규제를 한대요. 그 보고서 잘 읽어보면 그 제가 장관 되기 전에 어디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규제 안 하겠다고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 하겠다고 해서 돈을 잘 조달만 해서 좀 비싸지 않은 금리에 돈이 조달이 되면 예를 들어 브랜드 있는 임대주택에 그냥 우리 미국에 살 때 영국에 살 때 경험했던 것처럼 그냥 장기 임대주택으로 가면
전세 사기 이런 문제도 없을 수도 있고 전세 애들이 결혼한다 그러면 전세금 몇 억씩 어떻게 마련해 줄지 이런 걱정 안 해줘도 야 1년치 보증금은 내가 줄 테니까 나머지 월세는 네가 뭐 예를 들어서 A 건설회사 장기 임대주택이 좋다는데 그거 가서 살고 나머지 월세는 네 잘 벌지 네가 내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뭐 결혼한데도 결혼도 쉽게 할 수 있게 되고 또 이사 가고 싶으면 다른 데 가서 또 그 브랜드 가면 돼. 그래서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을 육성하겠다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일종의 패러다임 전환에 해당되는 거고. 근데 그것도 이제 경쟁이 되거나 정부가 지원하거나 그래서 건설 산업과 교통 산업의 전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이 미래지향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게 제가 이제 가진 두 번째 큰 패러다임 시프트의 한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도 없고 하니까 짧게 말씀드리면 뭔가 이제 우리 건설 부분이나 교통부 부분에 있어서 원천 기술이 될 만한 걸 좀 개발해 보자. 원천 기술이 될 만한 거를. 지금 이제 모듈라 주택 제가 포럼 회장도 아직도 지금 회장을 안 바꿔서 등기 단체가 아니라 임의 단체라서 뭐 별 문제는 없어요. 제가 모듈라 포럼 회장도 몇 년씩 하고 있었고요. 뭐 그것도 일부분 됐고 우리 건설의 신기술인데 이건 제가 볼 때는 대부분 공법을 조금 개량해 가지고 뭐 하는 거지 원천 기술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GIS 관련되는 보고를 우리 해당 부서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국장한테 박 국장, 너 GIS 분야의 원천 기술이 제일 원천 기술의 제일 핵심 기술이 뭐냐? 예? 반도체 같은 무슨 집적의 정도, 이게 뭐 256 메가 D램에서 뭐 또 1기가 D램으로 바뀌고 하는 그 집적도 뭐 이런 거라면 GIS 분야의 원천 기술은 뭐냐 하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완 센텐스로 이야기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 이거는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거 맞습니까? 특유의 기술이 그 GIS에 어디 부분에 있다는 거를 정확하게 알고 그걸 그림으로 그려주면 또 지도가 되는 거고 그걸 활용해서 각종 이제 부가 서비스가 나오는 거죠. 무슨 뭐 내비게이션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뭐 하는데 우리 건설 교통 분야에 뭔가 원천 기술이 될 만한 거를 우리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한번 개발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 이 많은 회사들이 좀 앞으로 미래에 먹고 살 수 있도록 또 해외에 나가서 시장도 개척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패러다임 시프트를 할 게 많은데 그 중에 좀 제가 임기 중에 해보고 싶은 게 일단 재건축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강남에 뭐 제일 비싼 아파트 몇 채 빼고는 재건축이 안 됩니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로 바꿔야 되고요. 그러면서 스케줄링도 잘 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시장 관리 잘 해야 되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건설 산업이든 이 교통 산업이든 각 분야의 공정한 경쟁을 아주 큰 근대 담론이긴 합니다만은 작은 것부터라도 이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하나 만들어 가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좀 민간이 자율적으로 더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끝으로는 이제 정부가 주도를 해서 원천 기술에 해당되는 그냥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기술을 한번 개발해보자. 뭐 작은 기술들은 업계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제대로 된 투자가 필요하고 또 거기에 대한 R&D를 바탕으로 이제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원천 기술들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게 제가 오늘 여러 선배님들 모시고 뭐 일종의 이제 포부의 말씀으로 드리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이상 강의 마치 되겠습니까, 장님? 예, 좋은 강연해 주신 박상욱 장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장관님 잠시만 질문 한두 개만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두 개만. 예. 예, 한미그로벌 한창건입니다. 장관님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아파트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고무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장관으로 취임하시기 직전에 그 국토부에서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이라 그래서 감리 부분 개선 방안을 발표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공동주택 및 다중 이용 건축물의 감리를 허가권자가 지정하겠다는 방안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 이제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광주 화정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라든가
인천의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같은 것들 최근에 중대 사고는 인허가권자가 선정하는 주택 감리 시행 현장에서 발생된 사고입니다. 이와 같이 감리 선정이 바람직한 개선 방향으로 이 허가권자에 의한 감리 선정이 바람직한 개선 방향으로 보기 힘든데 이를 개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중이용 건축물까지 확대해서 허가권자가 감리사를 선정하는 이런 적용 대상을 하는 것은 더 큰 문제 발생이 생길 소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이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도 뭐 이렇게 또 회의를 하시는데 이게 다 연계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 장관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또 질문 또 하실 건가요? 혹시 질문하실 분 한 분만 좀 짧게 이봉남 교수님. 예, 뭐 여러 번 빼갖고 오늘 중대재해법 완화를 기자회견을 하신다 그러니까 그걸 하실 때 반드시 국민들 눈높이에서 좀 보셨으면 합니다. 산업체가 선 약속을 먼저 받으라는 거죠. 법으로 완화해 주면 국민들은 이거 업체 보호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사실은 산업체 대표들이 좀 나서줬으면 싶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얼마만큼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협단체장들한테 요청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다음에 주택 정책을 말씀하신데 강남은 항상 이렇게 따로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강남에 40년 된 아파트 살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극소수의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제가 보기에는 50년 이상 갈 것 같습니다. 주민들 원해도 시간이 걸리더라는 거죠. 아마 그거를 이렇게 딱 따로 놓고 강남은 예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조금 자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질문은 죄송한데 지금 가셔야 돼 가지고요. 장관님 지금 두 개 답변. 예, 장관이 은행을 조심해야 되는데 예, 역시 우리 이봉남 교수님 말씀 세개 듣겠습니다. 이 강남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지역으로 강남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강남 스타일이나 뭐 강남 언니라고 이야기하는 붙는 강남이라는 것은 아주 부유한 특수한 이런 뜻의 또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제가 강남구 주민들 통으로 그냥 강남으로 한 게 아니다는 이야기를 얘기를 좀 해주시고요. 아까 감리 문제나 또 사실은 제가 취임하기 직전에 전임 장관님께서 이렇게 나름 이제 본인이 마무리 하고 싶었던 못했던 것들 다 몇 가지 묶어서 발표하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굉장히 좀 뭐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정책 연속성이라는 게 또 있어서요. 또 한번 발표된 정부에서 발표한 거고 개인 장관이 발표했다기보다는 정부에서 발표한 거라서 일단은 어떻게 집행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집행을 해 나가다가 우려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견이 되거나 노정이 되면 또 그 결과 집행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중대재해법은 그래서 이제 업체 대표들 또 이제 목소리도 내고 어쨌든 또 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식 사회가 다 똑같이 좀 자기 의견들을 내고 그것들 건전하게 수렴하고 하는 그런 풍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강남 이야기가 재건축 이야기 하다 그랬는데 그렇게 좀 좁혀서 특수한 대명사 또 다른 아마 국어 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이게.
그 가수가 무슨 어느 가수 강남 스타일 그러면 강남 주민들이 다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멋있고 세련되고 또 대한민국에 아주 1%도 안 되는 뭐 그런 특수한 이런 의미의 강남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쉽지만 말씀 이대로 마치고요. 지금 또 빨리 가서 시간 늦지 않게 서울 광화문 청사 가야 되기 때문에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